시장의 변화가 또 하나 있는 게 서울의 그 중위 아파트, 중간 가격대 아파트와 경기도의 상위 20%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서울 중위 아파트가 경기도 상위 20% 아파트보다 매매가가 앞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좁혀지더니 22년 말부터는 경기 상위 20% 아파트와 서울 중위 아파트가 만났습니다. 매매가가.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이를 벌리더니 경기 상위 20% 아파트가 서울 중위 아파트를 지금 앞서 나가고 차이를 벌리고 있거든요. 내년에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갖고 온다. 그럼 유통 매물이 지금보다 급격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6년부터는 본격적인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면 공급 감소와 금리 인하가 만난다. 그렇게 되면 그 재화의 가치가 아무래도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이 이르면 25년 하반기부터 늦어도 26년부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럼 이제 정책 얘기 말고 좀 다른 얘기도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 우선은 지금 뭐 이거랑 상관없이 뭐 우리가 이제 한 2, 3주 전으로 돌아갔다고 치면은 가장 그 시장에 영향을 많이 줄 거라고 생각했던 게 어쨌든 지금 금리 인하가 막 되고 있다 보니까 금리 인하 가지고 얘기가 좀 하고 있었단 말이죠. 네네. 지금 한국이 금리를 2번 연속으로 내렸는데 이 네. 금리 인하는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준다고 보세요? 아무래도 금리 인하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하나 보는 게 이제 가상금리를 보고 있거든요. 지금 사실 기준금리 인하했는데도 주택가담보대출 금리가 오히려 올라버리면서 시장에도 이제 조정장을 초래한 부분이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금리에서 예금금리를 뺀 걸 가상금리로 저는 계산을 하고 있는데요. 네. 가상금리가 사실은 올해 상반기 역대 최저 수준이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이 어느 정도 대출 대환 플랫폼 영향도 있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이번에도 아무래도 지금 대출 규제가 강화되다 보니까 은행들도 이제 가상금리를 다시 올리면서 정상화하면서 기준금리 인하에도 불구하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올랐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은 예전과 다르게 지금은 약간은 정부의 의도대로 시장을 흘러가는 토양이 좀 조성되어 있지 않나. 과거에는 규제를 해도 집값이 크게 상관없이 올랐다면 지금은 이제 규제의 유무에 따라서 좀 시장이 많이 흔들릴 정도로 집값이 좀 많이 오른 측면도 사실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집값이 어느 정도 올라 버렸기 때문에 네네. 여기서 대출의 영향력이 더 커지는 거죠. 맞습니다. 이제 예. 내 원금보다도 이제 대출을 좀 받게 되니까. 네. 그러면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금리의 개념이 사실 연초가 너무 낮았던 거지. 원래 네. 그냥 평균 정도치로 이제 돌아온 정도 아닙니까? 아직 평균도 아직 사실은 도달 안 했거든요. 2023년에 보면은 가상금리가 1%를 넘었었습니다. 근데 네. 지금 가상금리를 보면은 7월에 0.09%로 거의 가상금리가 없었고 9월에 0.34%, 10월에 0.68%로 올라갔거든요. 0.68%는 7월에 비하면 엄청 오른 거지만 그래도 2023년에 비하면 아직도 낮은 수준이긴 합니다. 그러면 이게 기준금리 인하됐지만 사실상 가상금리가 정상화가 되면서 이제는 그냥 비슷비슷한 정도. 금리를 다시 이렇게 뭐 경기 큰 악화가 있지 않은 한 시중금리를 가상금리를 다시 크게 낮춰지는 좀 어렵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24년은 거의 이제 끝나가는 지금 연말이기 때문에 25년도도 봐야 되는데 25년도에도 금리 인하가 계속 예고는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뭐 트럼프라든지 뭐 아직 어떻게 변수가 바뀔지 모르지만 그래서 뭐 시장에서 예측하기로는 뭐 지금보다 뭐 0.25에서 뭐 많게는 뭐 0.75도 내려간다 뭐 이런 얘기들이 막 나오고 있는데 그 정도까지 내려가게 되면은 시장 금리도 어쩔 수 없이 내려갈 수밖에 없지 않나요? 사실 말씀하신 0.25%까지는 가상금리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말씀한 0.5% 이상 내려간다면 시장금리도 내려갈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내년 뭐 이맘때쯤이라고 보면 네. 지금보다는 금리가 그래도 좀 더 내려가 있을 확률은 좀 있다고 봐야 될까요? 예, 높다고 생각되고 아까 말씀드린 그 세계 국채지수 편입도 네. 2025년 11월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도 영향을 미쳐서 내년 이맘쯤은 지금보다는 금리가 내려가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것도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지금 연말에 막 그 대출 규제를 했다가 또 연초에는 또 막 풀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네. 네네. 그러다 보니까 내년 초에도 대출 규제가 풀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이번엔 정부가 뭐 연초까지 계속 이렇게 잡겠다라고 또 발표를 한 게 있으니까 그게 또 영향을 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개인적으로 어떻게 보세요?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대출이 이제 정책 대출이 풀리니까 그 부분이 시장의 유동성을 공급해서 시장이 오르고 그러다가 이제 다시 뭐 가을쯤 돼서 다시 규제를 가하니까 다시 조정을 겪고 그런 게 반복이 되는 모양새인데 올해 그게 대출이 연초에 풀리긴 하는데 막상 시장이 오르는 거 보면 2분기 이후에 올랐던 거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대출을 실행을 하고 실제로 집행하거나 또는 이제 그 약간 시장의 흐름을 좀 지켜보는 그런 모양새가 있는데 내년은 좀 저는 다르다고 생각하는 게 이미 둔천 올림픽 파크 포레원 입주를 시작했고 그다음에 내년 상반기에 좀 서울에 대단지들 입주를 많이 하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약간 이렇게 매매가나 전세가 측면에서 약간의 출렁거림이 있을 수 있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그 정책 대출이 실행되더라도 약간은 그런 눈치 보기 장세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출렁거림이 있기 때문에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에 대한 그 의구점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생길 것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당장 그 정책 대출이 바로 상승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 이제 말씀하셔가지고 여쭤보는데 그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 때문에 사실 이번에 한 6월, 7월, 8월 요때쯤부터 이제 전세가 막 흔들흔들 할 것이다. 그러니까 요때 지켜보고 사야지 했던 분들 입장에서는 생각보다 너무 전세가 막 안 떨어지고 막 올라가고 하다 보니까 이게 뭐지?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장이 지금 어쨌든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 앞으로 몇 달간 이어지겠지만 그럼 이게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영향력이 좀 더 커질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왜냐하면 6년 전을 돌아보면 2018년 12월 말에 헬리오시티가 입주를 했고 그 이후에 그 상반기 2019년 상반기에 뭐 개포 레미안 블레스티지 레미안 영역 솔베뉴가 입주를 했는데 그게 다 합치면 13,000세대 정도 입주를 했는데 그때 시장이 좀 전세가가 출렁이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때 전세가율이 심지어 59%였고 근데 지금은 전세가율이 54%거든요. 그때보다 매매가를 지탱하는 전세가 힘이 조금 약한 거죠. 그런 상황에서 둔촌 올림픽 파크 포레온이 이제 12,000세대 입주를 시작했고 그 이후에 내년 상반기 2025년 상반기에 뭐 장위, 뭐 휘경, 반포 네. 등에서 잇따라 좀 입주를 하는데 그게 약 11,000세대 정도 됩니다. 그러면 헬리오시티와 아까 두 단지가 13,000세대였는데 올림픽 파크 포레온과 그 반년 후까지 세대 다 합쳐 23,000세대로 약 2배 가까이 되거든요. 그런 시장이 아무래도 전세가 측면에서도 출렁거리는 상황이 오지 않을 수가 없고 그러한 부분이 매매가에도 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지금 내년 뭐 1, 2, 3월 뭐 이 정도 막 4, 5월 요때가 약간 조금 주춤할 수 있는 시기다라고 네. 보시는 거네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책 대출도 내년 초에 풀리지만 그러한 출렁거림을 봤을 때는 바로 시장에 진입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전세가 이제 빈집이 막 신축이 늘어나니까 그쪽으로 이제 수요가 좀 쏠리면서 다른 곳들도 영향을 좀 받을 것이다. 그럼 그 이후에는 공급이 뭐 많지는 않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게 저는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감소하고 있다는 측면 같거든요. 네. 서울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 2024년 말부터 25년 상반기까지 일시적인 과공급 구간인데 그 기간 동안 수도권 입주 물량은 줄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거 한 10년 이상의 데이터를 보면 특이하게도 서울의 전세가는 서울의 입주 물량보다 수도권 입주 물량과 강한 음의 상관관계가 있거든요. 수도권 입주 물량이 줄면 서울의 전세가가 많이 오르고 수도권 입주 물량이 늘어나면 서울의 전세가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그 수도권 입주 물량이 감소한다. 서울의 입주 물량은 많은데 수도권 입주 물량은 감소한다는 것은 서울이 출렁거림이 있을지언정 그 서울을 지탱해주는 하반 경직성은 강화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의 과공급 구간이 끝나면 전세가가 위로 튀어오를 그러한 잠재력, 포텐셜을 지금 서서히 강화시키고 있는 게 내년 상반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 지금 뭐 정책부터 뭐 금리 뭐 여러 가지를 다 따져 보면 네. 내년 상반기 정도가 사실상 어떤 저점 구간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거네요. 그렇죠. 서울 기준으로.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그 25년 하반기가 올해 하반기보다 금리가 낮을 것이 예상이 되고 네. 26년부터는 본격적인 입주 물량 감소가 예상된다면 공급 감소와 금리 인하가 만난다. 그렇게 되면 그 재화의 가치가 아무래도 우상향으로 갈 가능성이 높아지는 국면이 이르면 25년 하반기부터 늦어도 26년부터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PIR 지수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소득 대비 집값이 지금 상당히 비싸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더 사줄 사람이 없다 이런 댓글들은 뭐 많이 달리거든요. 네. 근데 가격이 올라간다는 건 누군가 뭐 지금 가격보다 더 비싸게 산다는 개념일 텐데 어디서 그런 사람들이 계속 나오는 거냐 이런 거에 대한 의문이 있어요.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절대적인 가격이 소득 대비 좀 높다. 이게 뭐 어떤 뭐 유의미한 통계라고 봐야 되는 건지. 저는 사실은 그 소득 대비 집값을 나타내는 말씀하신 PIR보다는 그 소득 대비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 비중을 보는 주택구입부담지수를 네. 눈여겨보고 있고요. 주택구입부담지수를 보면은 2024년 2분기까지만 지금 데이터가 나와 있는데 서울의 중위소득 가구가 서울의 중간가격 아파트를 구입할 때 소득이 38%를 원리금 상환으로 내는 수준이거든요. 네. 38%가 어느 정도 높이냐면 과거 전 고점이 2008년 2분기에 41%였고 그 최신 고점은 2022년 3분기에 소득의 54%를 원리금 상환에 네. 쓰는 비중이었거든요. 현재는 38%입니다. 그때에 비하면 낮은데 또 하나 눈여겨봐야 될 건 2008년에 전세자금 대출이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은 전세자금 대출이 있고 22년 기준으로 162조 원의 전세자금 대출 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의 전세자금 대출이 그만큼 유동성이 시장에 들어온 거거든요. 2008년에 비해서 매매가도 그 전세가가 올라간 부분에 더해서 매매가의 수준도 올라갔다라고 봤을 때 2008년에 소득의 41%를 원리금 상환에 넣었지만 지금 38%라는 건 2008년에 비해서 좀 기준이 올라간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아직도 상방 위로 열린 부분이 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아마 궁금하신 부분이 이런 걸 것 같아요. 그러면은 약간 서울은 좀 뭔가 좀 상승세가 좀 느껴지는 게 있는데 네. 이럴 때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 뭐 수도권의 절반 이상 사시니까 그러면 뭐 경기도에 집을 살려고 고민하셨던 분들 입장에서는 같은 돈으로 서울의 뭐 구축을 뭐 선택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단 말이죠. 네. 그러면 뭔가 서울에 조금 더 포커싱을 맞춰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좀 요즘에 좀 신축 선호 현상이 있으니까 뭐 신축을 조금 더 좀 봐야 되는 건지 이런 것들은 좀 궁금할 것 같습니다. 저는 서울을 굳이 택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가 하나 있는데 사실 시장의 변화가 또 하나 있는 게 서울의 그 중위 아파트, 중간 가격대 아파트와 경기도의 상위 20%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해봤어요. 서울 중위 아파트와 경기도의 상위 20% 아파트를 좀 비교를 해보면 2017년부터 21년까지는 서울 중위 아파트가 경기도 상위 20% 아파트보다 매매가가 앞섰거든요. 근데 그게 조금씩 좁혀지더니 22년 말부터는 경기 상위 20% 아파트와 서울 중위 아파트가 만났습니다. 매매가가. 네. 만나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차이를 벌리더니 경기 상위 20% 아파트가 서울 중위 아파트를 지금 앞서 나가고 차이를 벌리고 있거든요. 여러 가지 뭐 부동산 관련 카페를 보면은 경기도의 뭐 아파트 단지의 가격대를 보고 거래를 보고 아니 저 가격에 왜 저기를 사 서울을 사지 이런 네. 의견들이 예전보다 점점 늘어가고 있는 것이 이미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부분은 저는 인프라의 확충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는데 가령 뭐 동탄역 롯데캐슬이 그 지하 주차장으로 그 동탄역 SRT GTX 동탄역과 네. 동탄 롯데백화점이랑 지하 주차장이 이어져 있거든요. 사실 그분들은 코엑스에 예를 들면 약속이 있다. 나중에 이제 2028년에 GTX가 삼성역에 개통이 되면 코엑스에 약속이 생기는데 막 태풍이 들이닥친다. 근데 그분들은 지하 주차장 통해서 우산 그냥 필요 없이 네. 그냥 GTX 타고 삼성역 갔다가 거기서 코엑스에서 놀고 다시 GTX 타고 돌아오면 우산 태풍 와도 비 하나 안 맞고 코엑스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것도 빠른 시간 안에 네. 그러한 그 교통망의 확충이 그 경기도와 서울의 그 특히 그 인프라가 좀 집중되어 있는 경기도의 핵심지가 이제는 서울 중위 아파트를 앞서 나가는 모습을 보여주면 꼭 그 같은 금액이라도 서울을 택하라고 말하기보다는 경기도 핵심지를 선택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울에 살아도 아까 말씀하신 뭐 강남이나 뭐 여의도 이렇게 접근성이 네. 뭐 웬만한 경기도 이제 핵심 지역들 대비 이렇게 더 빠르다고 보기도 어려워요. 맞습니다. 이제 지하철 타고 왔다 갔다 하기가. 과천의 프로지오 서밋도 지하 주차장에서 과천역이 이어져 있거든요. 네. 그 말인즉슨 지하 주차장 내려가서 4호선 바로 탈 수 있다는 얘기 되기 때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서울 웬만한 곳에도 더 빨리 갈 수 있는 그러한 장점이 있기 때문에 결국은 서울 생활권으로 편입되는 그래서 핵심지 또는 핵심 단지가 경기도의 핵심 단지가 서울의 중위권 앞설 수 있는 배경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간 차이는 크지 않은데 이제 집의 어떤 퀄리티, 뭐 이렇게 연식이나 이런 것들은 더 좋을 수 있으니까 맞죠. 경기도 그런 쪽이 부분도. 지금 좀 선호받고 있는 것이고 이 추세는 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네. 그러면 서울의 상급지들은 올라가고 네. 경기도의 상급지들이 올라가는 약간 이런 식의 추세라고 봐야 될까요? 이 똘똘한 한 채 그 방향으로 가나요? 다만 그 범위가 좀 좁은 건 사실이거든요. 예를 들면 방금 말씀드린 동탄역 롯데캐슬도 동탄 지역에서 그 부분이 유독 비싼 건 네. 그야말로 서울 접근성이 월등하기 때문에 강남 접근성이 월등하기 때문이고 마찬가지로 판교도 그 판교 프루지오 그랑블이 월등히 비싸고 웬만한 잠실 수준의 가격이지만 네. 그 주변 단지도 뭐 비싸긴 하지만 그래도 서울의 상급지 수준의 가격이 안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위는 좀 좁혀지는 건 사실 같습니다. 그럼 하나 더 여쭤보고 싶은 게 물량 얘기를 하면 네. 특히 이제 공급 부족 얘기를 하면은 또 반대에서 얘기하시는 게 뭐 공급 부족이 아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기존에 가지고 있는 구축 물건들, 뭐 기축 물건들을 집주인들이 이제 팔기 시작하면 네. 그 매물 증가가 되면 그것도 결국에 공급 아니겠냐 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사실은 신축 공급도 중요하지만 매매 매물도 공급이라고 생각되는데 그 매매 매물 중에서도 유통 매물이 얼마나 나오냐가 중요한데 아까 말씀드린 정책적인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서 사실은 이제 현 정부가 개인적으로 봤을 땐 임기를 다 마칠 가능성은 이제 없어졌다고 보여집니다. 네. 아무래도 대선이 빨라질 수가 있고 대선이 빠를수록 대선이 이를수록 민주당 정부가 탄생할 가능성이 높은 게 사실인데 그렇게 했을 때 그 민주당 정부 때 늘 나왔던 것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거든요. 지금 유통 매물이 늘어나는 건 맞지만 다주택자 양도세가 중과된 2006년과 2018년에 집값이 급등한 걸 간과할 수 없습니다. 1주택자가 다시 우주택자로 돌아가기 어렵다고 봤을 때는 시장을 이제 변화시킬 만한 매물은 다주택자들로 나와야 되는데 다주택자 양도세를 중과를 시켜버리면 이 유통 매물이 급격히 줄어들거든요. 지금은 많지만 네. 줄어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또 하나 시장의 유통 매물 감소에 따른 상승 압력이 또 갑자기 분출될 수 있는 게 지난 2006년과 2018년이고 내년에 만약 정권이 바뀌어서 다시 한번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를 갖고 온다. 그럼 유통 매물이 지금보다 급격히 줄어들 것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기축 물량이 늘어나는 게 유의미한 거긴 하지만 네. 그 실제 유통 물량이 지금 줄어들 가능성도 분명히 있다. 네. 앞으로 이 어떤 정치나 이런 것들 상황에 따라서 네. 그런 것들도 좀 고려하면 좋겠네요.